야 미안한데 우리 그거 약속 못 지키겠다. 속절없이 해지가 되더라고요. LTA라는 것도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구나. 세라믹 기판 나왔다가 오가딕 나왔다가 EMIB 나왔다가 글래스코어 기판이 나올 차례다. 인텔이 얘기하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15년 주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2월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와 AI 관련된 소식으로 3개 다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 코닝과 장기 공급 계약. 근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 LTA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1월 28일 날 이런 뉴스가 있었죠.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메타가 코닝하고 6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6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원 후반, 한 9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코닝이 생산하는 광섬유하고 커넥터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60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지분 투자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60억 달러 줄 테니 앞으로 장기간에 공급할 광섬유와 커넥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나한테 공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공급받기로 한 거 중에 하나가 이 오른쪽에 보시는 리본 케이블인데요. 케이블 안에 까보면 또 케이블이 있고 그 케이블을 까보면 또 케이블이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마요르시카처럼 이렇게 케이블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계속 있는 요런 구조를 리본 케이블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기존에는 납기가 한 8주에서 12주 정도 됐다고 합니다. 8주에서 12주면 뭐 그렇게 긴 편은 아니죠. 2달에서 석 달 정도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납기가 1년 2개월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하면 2027년 3월 정도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다릴 수가 없죠. 계속 AI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야 차라리 내가 이 돈 줄 테니 공장 지어. 그러면 그 공장에서 생산된 건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제 코닝 공장이 있는데 거기 공장에서 생산시설을 확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국면이 이제 좀 전환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AI 씬에서 쇼티지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게 이 GPU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와 거기 주변에 붙는 HBM 이런 반도체들이 너무 조달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 주변 인프라까지 이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이 안테나 시간에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그 유리섬유가 부족하죠. 그리고 CCL도 부족하고 거기에 이제 광 케이블까지 계속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점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 부족의 뉴노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래쪽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다 부족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AI 투자와 관련된 것들은 완전히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조달 패턴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웃돈을 주거나 아니면 장기 공급 계약을 맺거나 해야 되는데 국내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투자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LTA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이번 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LTA 관련해서 뭔가 힌트를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겠지만 힌트가 나오진 않았죠. LTA 관련해서 강한 수요가 있지만 이걸 제대로 지금 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빈말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이 LTA가 공급자 입장에서도 되게 리스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LTA 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물량이 나갈 것 같지만 우리가 안 그렇다라는 걸 몇 번 봐왔죠. 저는 이거를 2010년에 제일 처음 봤었는데 2010년에 그때 솔라셀이 굉장히 시장이 좋아서 OCI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떴었잖아요. 그때는 이름이 동양제철화학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솔라셀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솔라셀을 만드는 가장 원재료,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그때 LTA 하는 게 약간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뭐 5년짜리,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졌지만 한 1, 2년 만에 솔라셀이 푹 꺼졌죠. 푹 꺼지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맺어놨던 LTA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장기 공급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으나 그냥 일방적인 파기였죠. 그러니까 솔라셀 회사들이 OCI한테 야 미안한데 우리 그거 약속 못 지키겠다. 속절없이 해지가 되더라고요. LTA라는 것도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구나. 그때 이제 학습 효과가 먼저 있었는데 최근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오른쪽에 있는 배터리에서. 그러니까 수조 원짜리 계약이 불과 몇백만 원짜리로 까져버린다든가 사실상 계약이 취소되는 거죠. 이 배터리도 2020년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LTA를 거의 매달 맺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캐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기차가 안 나가니까 바로 다 취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LTA 믿고 설비 투자 해놓은 것들은 다 나에게 손실로 돌아오는 거라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객사를 대하는 입장에서 야 LTA 맺었던 거 너 위약금 수조 원 내놔라 뭐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코닝과 메타가 맺어놓은 이번 장기 공급 계약이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준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 선수금 방식이죠. 이게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제일 잘하는, 이게 작년 3분기에 LG 디스플레이 재무제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4년 말 기준으로 LGD가 받아놓은 선수금이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9천억인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400억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선수금 받아놓은 거를 깠단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회사한테 미리 이제 수조 원짜리 계약을 받아놓고 그걸 현금으로 미리 선수금을 받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물건값으로 깎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양쪽에서 좋죠. 일단 사는 입장에서는 내 물량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파는 입장, 그러니까 LGD 입장에서는 이제 재무적인 부담을 굉장히 경감할 수 있죠. 라인 투자 한번 하는데 최소 1, 2조 이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수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이건 이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계약이 파기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먼 미래에 파기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뭐 이미 돈 다 받았으니까 뭐 답답한 건 고객사가 답답하지 내가 답답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에 뭐 LTA가 많이 얘기돼 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런 선수금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솔라셀이나 배터리에서의 그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런 거 하잖아요. 지주회사법 고쳐가지고 하이닉스의 이제 손자회사 만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손자회사 만들면 거기에 이제 지분을 받거나 빅테크들의 지분을 받거나 아니면 선수금 받아가지고 투자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이 얘기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샌디스크 HBF 첫 샘플은 2026년 하반기. 굉장히 공격적이죠. HBF 한 2027년, 8년 이때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 하반기에 샘플이 일단 나온다고 합니다. 이지키포스트 시간에도 한번 다뤄봤지만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사업 구도 안에서 낸드 플래시가 사실 존재감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D램이나 HBM 이쪽에 비하면 좀 작죠. 그래서 주목을 덜 받는 편이긴 한데, 샌디스크 아니면 일본에 있는 키옥시아, 이런 낸드에 몰빵하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이 낸드 플래시 호황이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신났죠. 이번에도 뭐 보니까 주가가 1년 동안 1500% 상승했다고 하는데 15배를 갔다는 얘기죠. 뭐 이런 뉴스도 되게 자주 나오고, 그러면서 그 원인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낸드 플래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데이터 센터 낸드 플래시 수요가 스마트폰을 넘는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그 사진 같은 거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잖아요. 보통은 그 수요가 가장 컸었는데 올해는 데이터 센터에서 그 수요를 넘을 것 같다. 요거는 엔비디아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ICMS 때문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컨콜에서 HBF 관련된 컨콜도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낸드 플래시 다이, 그러니까 HBF 전용 다이겠죠. HBF를 하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TSV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일반 낸드 플래시하고 좀 구조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낸드 다이하고 컨트롤러, 제일 밑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로직 다이를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 샘플이 나오냐? 2026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고객사에 이제 평가용으로 건넬 수 있는 샘플이 2026년 하반기에 나온다. 이거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뭐 HBF 이런 관련된 얘기 잘 안 하죠. 워낙 D램 쪽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쪽 낸드 쪽 얘기는 많이 줄여놓고 있는데, 샌디스크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랑. 지금 보시는 요런 장표나 요런 장표 있잖아요. 뭐 HBF가 탑재됐을 때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장표들을 다 샌디스크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다 샌디스크에서 온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HBF의 상용화를 아주 빨라야 2028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JP모건에서 주말 중에 메모가 좀 돌았었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빨라도 28년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9년, 3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하지만 샌디스크에서는 지금 이렇게 6년에 샘플이 나오고 27년에는 뭔가 상용화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봤는데, HBF가 되면 일반 3D 낸드 웨이퍼 대비 다이 손실이 커져서 산업 수급을 구조적으로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HBF를 만들려면 낸드 플래시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TSV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TSV 공간 때문에라도 낸드 셀의 밀도가 떨어지겠죠. 그냥 같은 면적을 쓰더라도, 같은 웨이퍼 면적을 쓰더라도 그 비트가 더 줄어들 겁니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합착하는 과정에서, 이건 HBM에서도 똑같이 경험을 했죠. 붙이는 와중에 분량이 엄청나죠. 한 20-30%는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캐파 손실로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낸드 플래시 쪽에 쇼티지가 더 심해질 테니 우리 회사 주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JP모건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인텔이 보여준 글래스 기판 상용화 가능성. 이거 지지난주에 키포스트에 컨텐츠로 올라왔었던 건데 최근에 이거를 텔레그램 메모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넵콘 행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여기 가신 다른 분들이 이 관련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메모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인텔이 이제 22단 규모의 글래스 코어 기판을 깜짝 공개했다라고 하는 건데 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제일 의아했던 게 인텔은 작년에 리프탄 CEO 부임하면서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가장 첫 번째 구조조정될 인력들이 글래스 기판 관련된 인력들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뭘 이걸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훼손되지 않겠냐, 이제 뭔가 폼이 죽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아니 웬걸 이번에 22단짜리 이 패키지 기판, 글래스 코어 기판을 공개를 했다고 하니 좀 많이 놀랐던 거죠.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 컨텐츠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텔 22단 글래스 코어 기판 깜짝 공개라고 했는데 이건 실물을 공개했다는 게 아니고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여준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요 장표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니까 지금 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글래스겠죠. 이 부분이 이제 글래스고 여기에 TGV를 뚫어가지고 지금 아래 위로 교통하게 이렇게 뚫어놨다. 근데 이번에 인텔이 이걸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업계에서 주목했던 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글래스 기판 사업합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기업들이 공개했던 샘플들을 보면 유리판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리 원장이 있고 거기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게 TGV 기판입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실제로 반도체도 얹고 이렇게 두 개가 얹혀져 있죠. 두 개가 얹혀져 있고 여기 회로 빌드업도 다 해가지고 사실상 요거 그대로 컴퓨터에 꽂아도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글래스 기판이 이게 상용화가 될까 안 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인텔이 이렇게 만들고 보면 조만간 상용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좀 더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보면 EMIB를 썼습니다. 이 EMIB라고 하는 건 TSMC의 코어스 L 구조하고 같은 거예요. 이 지금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코어스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S가 있고 그다음에 L이 있고 R이 있는데 S하고 L의 차이는 중간에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가 풀 사이즈로 들어가냐 아니면 미니 사이즈 이렇게 작게 들어가냐 이 차이거든요. 이번에 EMIB는 또 작게 들어가는 코어스 L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다이 1과 다이 2를 연결을 했다. 여기도 다이가 두 개잖아요. 두 개를 연결을 했다. 이거 상용화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공정도에서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무슨 KPCA나 아니면 다른 반도체 관련된 전시회에서 봤던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요 정도 돼 있는 기판들을 많이 봤었어요. 글래스 기판에 구멍이 진짜 뚫리네, 구리 도금이 되네, 요 정도까지 확인했었던 건데 이번에 인텔에서 내놓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진짜 A부터 Z까지 싹 다 한 걸 지금 우리가 연구했어 이렇게 결과를 발표한 거라 의미가 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글래스 기판이라는 씬에 제일 처음으로 불을 붙인 회사죠.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 글래스 기판이 뭐야? 저는 옛날에 몰랐었는데 20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텔이 우리가 2030년 이전에 이걸 양산 적용하겠다라고 미리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지?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인텔이 보기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매 15년마다 기판 관련해서 혁신이 나온다. 이게 꼭 15년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15년마다 한 번씩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리드 프레임을 쓰다가 세라믹 기판 나왔다가 오가딕 나왔다가 EMIB 나왔다가 이제 마지막에 본인들이 보기에는 글래스 코어 기판이 나올 차례다. 이게 인텔이 얘기하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15년 주기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사실 이쪽 관련해서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인텔이 얘기하는 건 좀 무게감이 달라요. 이런 얘기를 다른 회사가 했으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했지만 인텔이 얘기하니까 한 번 더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유튜브 채널에서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꽤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 상용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게 주가 부양용으로 하는 거 유튜브에서 홍보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큰 상태고 이게 최종적으로 양산대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 옛날에 그런 기술이 있었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는데, 근데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같은 회사들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봐도 좋은 기회면
그 기회가 나한테 오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우리나라에서 패키지 기판 1등 회사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4위예요. 이비덴, 싱코, UMTC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앱솔릭스가 글래스 기판 제일 먼저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만 스타트업이죠. LG 이노텍은 대면적 FC BGA 사업에서 사실 존재감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삼성전기, LG 이노텍, 앱솔릭스 같은 후발주자들한테 기회가 온다고 하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이겠죠. 만약에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 이비덴, 싱코, UMTC가 다 할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오질 않아. 후발주자들한테 오는 기회는 시장에서 패러다임이 시프트 될 때, 완전히 판이 바뀔 때 항상 기회가 오더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 기술에 대해서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게 반드시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잘 살려보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특정 회사를 뭐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